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탄압받았지만 누구도 인권을 외치지 못하던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한국교회는 1974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이 시대 교회가 주목해야 할 인권 문제를 짚어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 정진우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 인권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인권운동이 50년을 맞았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이던 1974년에 한국교회가 인권위원회를 발족한 지 50년이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인권운동이 처음 시작될 당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아시는 것처럼 1972년에 한국 사회가 유신체제라는 굉장히 강력한 독재 체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도 못하고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런 아주 폭압적인 체제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독재권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에게 펼쳐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이제 갖게 되고 여러 논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독재가 강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당시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오늘의 구원이라는 그 세계 신학계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오늘의 구원이란 뭐냐 하는 물음을 묻게 되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인권 선교를 주요 과제로 안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1974년 5월 4일 날 NCCK 인권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한국 사회의 최초의 인권기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뭐 다른 사회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첫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암울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나선 건데요. 예.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고 우리 국가에서 만든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아카이브를 보면 민주화운동 사료의 한 80%는 우리 기독교 관련 사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모두가 숨죽여 있을 때 또 아주 어렵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을 때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구속자들 또 억압받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 보호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대단히 열심히 했죠. 예컨대 목요기도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열리곤 합니다만 당시에 매주 목요일 모여서 민주주의와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정부가 그것을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종로가 기독교회관 건물을 경찰이 뺑뺑 둘러싸고 또 목사님들 잡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를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요. 목요기도를 비롯해서 고문 방지 운동, 공정한 언론을 위한 운동,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게 기초가 돼서 이후에 이제 80주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또 여러 인권 단체들도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고 또 여러 단체들 생겨나는데요. 당시로서는 종로 5가 그러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로 모든 고난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성소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 오목했던 시절에 그 모든 일들을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소개하시기는 예. 무리겠죠. 예.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교회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권 문제를 주목하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신앙적인 동기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양심상 우리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잡혀가고 그때 학생들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잡혀가는 마당에서 침묵할 수가 없었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교회는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많은 청년 학생들 또 저항적 지식인들이 교회로 피신해 들어오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사회가 분단 사회이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든지 이런 것이 종종 이념적으로 오해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종종 정부는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비난을 했는데요. 교회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도 했고요. 그런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인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교회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WCC를 비롯해서 일본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민주화의 친구가 되어서 한국이 고난받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1974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죠. 예. 목사님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일정도 발전이 있었던 걸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인권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전에 없던 또 인권의 주제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자유권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평등권에 대한 많은 요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많은 것들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장애인들, 사회적 소수자들, 또 예전에 없던 이주 노동자들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반적인 어떤 정서를 생각해 보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들거든요. 예. 인권을 이야기하면 뭔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교회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권 문제에 좀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인권 침해 상황이 대단히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 누구나 다 쉽게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까요? 인권 문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도전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분단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분단 사회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이념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넘어서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서에서 보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형제간의 이념으로 서로 총질을 했던 아픈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념이 다르면 죽일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진 것들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이념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과거의 인권 운동이 이제 정치적인 탄압에 맞선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시기가 이제 산업화 시대였고 노동자들이 많이 인권을 유린당하던 그 시절이었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이 지금 발전했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뭐 각 산업 분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도 위협한다는 얘기 우려들을 하고요. AI 시대를 맞는 지금 인권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바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새로운 주제로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기술 혁명이 가져오면서 인간의 삶의 환경을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분명히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AI 합성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또 파워풀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각국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그걸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영적 도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도전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망가지는 인간의 권리들도 상당한 마음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인권 과제의 영역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맞아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또 주목하고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바도 짚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평화, 정의 이런 여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지금 기후 재난이라고까지 여겨지는 인류의 큰 과제 앞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인권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온 우주의 생명체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생명권과 어떻게 새로운 접촉점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지구적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지구화 속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빈익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도로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소외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난하고 또 변방으로 몰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지구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고요. 또 이주 노동자들 지금 230만 명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20%는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라고 말하는 언더큐멘트 미등록 노동자들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양극화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듬고 그들의 권리를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가 있고요. 또 이제 한국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인권 상황이 나아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많은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저희가 고백하는데요. 이제는 좀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군부의 탄압, 또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정치범들 또 정치적 살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주위 이웃 나라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50년을 기념하면서 아시아의 8나라에서 온 대표들 15명과 함께 아시아 인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협력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냐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좀 갚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저희들이 50년을 맞으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특별히 희생자들 가족들을 지원하고 또 아이들 뭐 장학 사업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펼친 인권운동이 50년을 맞았다는 얘기는 또 다른 50년, 100년을 향해서 또 노력을 다짐하는 그렇습니다. 기회이기도 하겠죠. 예. 인권 문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